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의 장지혜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영상 하단 게시판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울시 보건교사 대상 일형당뇨 클래스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일형당뇨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양아람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내분비 전임의, 인하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조교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양아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 일형 당뇨병이고요.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좀 쉬운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태안에서 이제 일형 당뇨 앓는 9살 딸과 이제 부모님이 좀 비관적인 처지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 자체가 사실은 아주 완치법이 아직은 없고 또 저혈당, 고혈당에 노출이 되거나 중증 난치의 개념이지만 생각보다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증가하고 한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현재 중증 난치 질환으로 곧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뇨 진단 분류, 그 다음에 일형 당뇨의 병인, 일형 당뇨 치료, 당뇨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진단은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최근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한 수치가 6.5% 이상이거나 공복 혈당이 126 이상 혹은 경구 당부화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혹은 무작위로 찍어서 나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서 증상이 다음 물을 많이 먹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계속 목이 말라 하거나 또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당뇨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진단은 같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당뇨는 1형, 2형 당뇨로 크게 나눠지고 그 외에 단일 유전자에 의한 유전성 당뇨도 있고 임신성 당뇨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1형 당뇨에 포커싱을 할 예정이고 2형 당뇨의 경우는 흔히 좀 뚱뚱해서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고 1형 당뇨는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능이 좀 부족한 결핍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또 초기에는 2형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1형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소견, 혈액,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당뇨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형과 2형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1형 당뇨는 흔히 얘기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형 당뇨의 경우는 자가 항체가 되게 있고 발생 연령이 2피크를 이룹니다. 학령 전기 5에서 7세 요때 많이 오거나 진단 시에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아이가 처지고 심한 경우에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1형 당뇨는 처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사춘기 시기에도 같이 또 1형 당뇨가 발현되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1형 당뇨는 비만도가 정상이고 진단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케톤산증이
이제 응급실로 오거나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진단 당시에 C펩타이드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당뇨의 가족력은 오히려 없습니다, 거의. 동반되는 다른 갑상선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2형 당뇨의 경우는 자가항체가 되게 없고, 발생 연령은 주로 10대 이후가 되고, 비만도 과체중 비만과 가장 관련이 있고,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 생기는 게 이제 2형 당뇨의 특징이고, 진단 당시 C펩타이드 수치는 정상이고, 오히려 이제 가족 중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 이런 가족력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뇨의 유병률 자체는 아주 옛날에 94년, 2004년 데이터를 보시면 파란색이 1형 당뇨, 빨간색이 2형 당뇨인데 1형 당뇨의 비율이 85%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근데 서구화된 식습관과 여러 가지 이제 현대화로 이제 넘어가면서 최근에는 2형 당뇨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 이건 2009년까지 데이터만 해도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현재 2025년까지는 더욱이 더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결핍이 돼서 식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베타셀이라고 췌도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우리가 어떤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당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이제 결핍이 되면 외부에서 먹는 탄수화물에 대해 당 조절을 하지 못하여 이제 고혈당이 되고, 그런 혈당이 혈중에서 너무 높게 유지되면 뭐 소변이나 이런 데로 이제 당이 빠지면서 온몸의 수분을 끌고 나가고 여러 가지 몸의 전해질의 이상이나 체액의 부족, 탈수 현상 이런 것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도당이 원래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혈중 당만 계속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1세 이하에 생기는 신생아형 당뇨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아는 1형 당뇨는 피크 에이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에서 7세 정도, 이때 감염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사춘기 10에서 14세 요때 이제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 피크 에이지가 있고, 계절적으로는 가을과 겨울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고 남녀비는 비슷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소아당뇨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제 소모성 재료 처방전이라고 해서 당뇨 아이들 처방전이 나가는데 그런 것에 이제 발행 비율을 가지고 역학 분석을 해봤을 때도 2000년대까지는 10만 퍼슨 이어당 1.36 정도의 이제 1형 당뇨의 인시던스였다면 2014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거의 한 12년 이상 지난 시점에는 인시던스가 2.3배 이전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도 늘고 있고 1형 당뇨도 늘고 있고 뭔가 이제 역학적으로 이 유병률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종별 또 지역별의 그런 인시던스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에서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곳이 이제 유병률이 높은 곳인데 북유럽에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시던스 레이시 핀란드가 10만 파퓰레이션나 62.3 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뭐 스웨덴, 노르웨이가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도 유병률이 계속 20년 동안 2배 이상 전 세계적으로도 1형 당뇨 유병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의 병인은 이거 유전병은 아닙니다. 이제 부모한테서 유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유전적인 감수성을 타고나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HLA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의 6번 염색체에 이제 단환에 있는데
이게 클래스 1, 클래스 2 발현 여부에 따라 이 HLA 이 클래스 2가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요 DR3나 DR4 요거를 이제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뇨, 1형 당뇨가 생길 그런 리스크가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하고 DR3, DR4가 다 있는 경우에는 한 거의 10배 가까이도 그런 1형 당뇨가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러한 이제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아이에서 뭔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바이럴 인펙션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확 이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또 자가 면역 이 항체의 여부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갖고 있을수록 또 자가 항체의 농도가 높을수록 1형 당뇨가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아이가 환경적인 요인과 자가 면역성을 가지고서 어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태가 이제 야기되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트리거 포인트에서 당뇨병으로 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DKA, 이제 케톤산 쪽으로 오는 아이들 보면 그 전에 뭔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런 소인이 있다가 최근에 뭐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1형 당뇨가 호발을 했고 그런 식의 트리거 포인트 감염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 난 이후에 발병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경과를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런 소인이 있다가 소인은 있지만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는 거의 100% 정상이다가 어느 순간 좀 면역 반응이나 어떤 소인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이 베타셀이 90% 정도 파괴가 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완전한 당뇨병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당뇨의 처음 증상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이유 없이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밤에도 자주 가고 그 이유는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계속 물을 먹는다. 뭐 이럴 때 요붕증도 감별을 해야 하지만 당뇨도 가장 흔하게 감별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에 그냥 소변 유린 스틱을 찍어보면 당이 검출되거나 아니면 뭐 혈당 스틱으로 딱 찍었을 때 200 이상 올라가 있으면 당뇨일 가능성이 높죠. 또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체중이 쭈는.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뭔가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의 치료는 뭐 전통적인 관리는 혈당을 이렇게 매 식전 체크하고 또 자기 전에도 체크하고 또 식사도 좀 저당 당뇨식을 먹고 운동하고 인슐린을 제때제때 맞는 게 되죠. 하지만 이제 당뇨라고 하는 건 유병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치료적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거의 제일 많이 발전한 그런 만성 질환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이제 1922년에 이 벤트랑 이 두 분한테서 이제 발견이 됐고, 개의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을 뽑아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1형 당뇨였던 아이가 인슐린 맞고 포동포동하게 회복한 경과를 이제 전 세계에 보고를 했었고, 이후에 인슐린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일단 데글루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천천히 우리 몸에서 혈중 인슐린을 방출을 해서 캄하게 24시간 동안 혈중 인슐린 농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주로 아침에 맞거나 자기 전에 맞거나 대개 한 듀레이션이 뭐 42시간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맞는 제제이고 이거를 보통 깔아주고서 매 식전에 초속효성 인슐린 혹은 울트라 레피드 나 레피드 액팅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식후 2시간째 혈당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피크 타임이 1에서 3시간, 듀레이션은 3에서 5시간 정도이고 최근 이제 저는 요 울트라 레피드를 선호하는데 피아스프라고 해서 이제 얼만큼 아이가 먹을지 모르고 또 먹기로 했다가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피아스프 자체가 매우 울트라 레피드이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맞아도 이제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좀 유동성이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MPH나 레귤라 이런 이제 중간형 인슐린도 있고, 그래서 인슐린의 종류는 작용 액션 시간과 듀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이거를 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인슐린 분비는 이제 베이살로 인슐린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 볼루스로도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거에 안 되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인슐린을 줘야겠죠. 그래서 고식적인 방법이 요 멀티플 데일리 인젝션, MDI 요법이고 기저 인슐린을 깔아주고 초속효성을 아침, 점심, 저녁 매 식전에 맞습니다. 한 10분 전에 맞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슐린을 유지를 하는 건데 이제 요 셀프 믹스드 스플릿 인슐린 레지멘은 컨벤셔널 세라피이고 중간형 인슐린을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한 MPH라고 하는 중간형 인슐린이 2번 맞고 RI라고 하는 인슐린 2번 맞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효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점심 인슐린 안 맞는 장점은 있지만 좀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인슐린 펌프로 넘어가서 거의 인공췌장에 가깝게 이제 펌프에서 기저 인슐린을 계속 실시간으로 쏴주고 식전에 내가 탄수화물 용량만 계산해서 그 펌프 기계에 입력을 하면 볼루스로 들어가는 식사 인슐린이 결정이 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인공췌장에 가깝게 클로스드 인슐린 룹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인슐린은 이제 고식적으로 펌프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여러 번 피하에 맞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놓거나 이제 보호자가 놔주거나. 그래서 그렇게 MDI로 놓을 때는 복부에 주로 놓게 됩니다. 아니면 상완부 바깥, 뭐 대퇴부 상반 바깥, 둔부. 피하 주사기 때문에 크게 뭐 위험하진 않지만 인슐린 흡수율을 따졌을 땐 대개는 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배에 한 9개 정도 이제 돌아가면서 배도 면적이 있으니까 순환을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같은 부위에 계속 놓으면 이제 지방이 증식하거나 위축이 생기면서 그 피부가 딱딱해지고 인슐린 흡수가 잘 안 되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 부위의 선택은 이렇게 복부, 상완부 바깥, 허벅지 상부 바깥쪽, 엉덩이 이렇게 주사를 할 수 있고 학생이 대개는 보건실이나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스스로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복부에 되게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배꼽 중심 한 2.5cm 이상 떨어진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타인이 놔줄 때는 그래도 상완부 외측에 주사하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에도 이제 부위가 많다. 그래서 돌아가면 맞을 수 있고 이렇게 핀치업을 하고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피하 조직까지 들어 올리지 않고 딱 피부, 피하 지방층만 딱 들어 올릴 수 있게 딱 살짝 잡고서 해야 되고 핀치업을 하지 않고 놓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피부를 잡고 집어 올리고 한 45에서 90도 각도로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주사 방법은 되게 처음 진단됐을 때 병원에서 우리 교육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보호자와 환자 모두 숙련되게 한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또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한 번 보관한 주사기는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통증이 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고 사용 중인 인슐린은 대개 4주까지는 냉장고에 넣지 않고 25도 미만에선 사용이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온의 인슐린을 주사를 하고 보관은 냉장고 그리고 유효기간을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이제 공기방울 제거하고 알코올이 좀 완전히 말라야 거기가 이제
소독이 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마른 다음에 주사를 하고 피부를 뭐 빨리 찌르면 됩니다. 오랫동안 쭉 뭐 천천히 놓을 필요가 없고요. 주사기는 당연히 일회용이고 주사 후에 목욕 사우나는 좋지 않다. 그리고 항상 인슐린은 이제 당뇨 아이들은 기내든 뭐든 뭐 갖고 다니고 바늘만 수화물 칸에 싣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메드트로닉사의 미니메드인데 이게 센서와 뭐 이제 리저브가 있고 이제 가디언 커넥트라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 모니터링기 이게 같이 부착이 돼서 이제 연속 혈당 모니터링기로 3분마다 혈장 포도당 농도가 측정돼서 송신기로 쏴주면 그거를 통해서 혈당을 보고 이 펌프에서도 같이 너무 이제 베이잘 인슐린만으로 너무 혈당이 높으면 교정 인슐린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혈당 농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당 범위에 맞춰서 너무 높으면 좀 더 쏴주고 너무 낮으면 좀 적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층에 들어가 있고 네, 한 센서는 한 10일에 한 번 교체하고 그래서 인슐린 펌프란 피하 지방층에 인슐린 주입 세트를 삽입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작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노보라피드 같은 이제 초속효성 인슐린만 들어가 있고요. 이 펌프 안에 기저로 이제 계속 쏴주고 또 볼루스로도 식사 인슐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을 모방한 인공 췌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되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당, 저혈당 알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간혹 이제 너무 고혈당 알람이 울리거나 저혈당 알람이 울릴 때는 좀 확인을 해서 얘가 인슐린을 안 맞은 건지 너무 많이 맞은 건지 뭐 밥을 안 먹었는지 뭐 이런 이제 저혈당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세팅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 알람이 울리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좀 예민하거나 그러면 좀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좀 부끄럽고 또 알려지기 싫어서 아예 펌프를 막 떼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조금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좀 친구들한테 오픈을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펌프를 갖고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또 수능장에도 요거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막 수능 치는 아이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썼는데 공문용으로 이 아이는 이걸로 조절을 하고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좀 착용을 하고 수능을 칠 수 있게 따로 뭐 고사장이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공문 같은 거를 보통 병원에서 써서 이제 주치의가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는 이런 배터리로 작동되는 인슐린 펌프 기계 본체가 있다. 그래서 펌프 안에 있는 모터가 조금씩 인슐린을 밀어서 주입을 하고 펌프에 그런 사용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리저버는 인슐린을 채워서 펌프 안에 넣는 시린지인데 3일마다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고 인슐린 주입 세트는 주입 캐뉼라와 튜브로 이루어져 있고 피하 지방층에 위치되는 주입 캐뉼라 또 요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가 없는 타입의 펌프도 있는데 튜브가 있는 타입이 좀 안전하고 근데 대신 아이들이 좀 불편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펌프이다. 레저버, 캐뉼라 뭐 이런 연결선이 있다. 그래서 한 3일에 한번 요거는 교체를 하긴 합니다. 또 이런 펌프의 경우는 이제 야간에 저혈당이 있다면 기저 인슐린 속도를 야간 시간대에는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내 몸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 혈당의 그 추이가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한상으로 혈당이 오히려 얘는 오르는 시간대가 뭐 새벽이다. 그러면 이때는 베이자를 좀 올려놓고 낮에는 낮아진다. 그럼 요땐 베이자를 좀 낮춰놓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외래 이제 인슐린 주입 세트가 아이가 막히면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다행히 케톤산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모르고 있다가 고혈당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처지고 처음 진단받았던 케톤산증 증상처럼 그렇게 응급실에 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 세트가 막히면 보통은 에러 사인과 이제 여러 알람이 울리기는 하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것들은 아주 이게 방치가 될 위험은 적지만 그래도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인슐린 주입 부위 염증이나 감염, 아까 이제 니들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됐을 때, 또 당연히 아무래도 저도 그 연속 혈당 모니터링 기계를 이제 샘플로 여러 번 차봤지만 불편합니다.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고 마라톤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방수 테이프나 좀 그런 것들도 잘 붙여야 되고, 아무래도 피하에 뭔가가 삽입되어 있는 그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형 당뇨의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펌프와 CGM 모두 혜택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번 병원에 가서 진료도 봐야 되고 관련한 소모성 재료도 사야 되고 그러한 여러 초기 비용도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뭐 저혈당이 있을 때 인슐린이 일시 정지가 됐지만 저혈당이 올 거를 미리 감지해서 그 인슐린이 들어가는 게 일시 정지되는 이런 기능도 굉장히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혈당 이벤트도 감소시키고 또 목표 혈당에 따라서 인슐린을 자동 조절합니다. 다만 아직까지의 펌프는 탄수화물 양은 계산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먹을 거다 했을 때 탄수화물 그람 수가 딱 계산이 돼야 되고 그거를 입력을 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식사 인슐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5년 이내에는 어쩌면 내가 먹으면서 이제 탄수화물이 계산이 저절로 돼서 입력이 되고 얘가 정말 완벽한 인공췌장의 역할을 할 정도로 펌프가 발전할 날이 도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급진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측정 횟수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4회 측정하는 것보다 7번 측정하는 게 훨씬 더 혈당 유지를 잘 하고 7번 측정하는 것보다 CGM을 달고 있는 거, 이건 3분에 한 번씩 측정해서 쏴주기 때문에 거의 연속 혈당 모니터링 기계라고 했는데 이거는 1형이든 2형이든 요새는 진단대선 CGM을 착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ADA 권고 사항에서도 CGM이 필수이고 이렇게 하루 2번 체크하면 절대 조절이 안 됩니다. 2형 당뇨에서 엄청 조절이 잘 되는 친구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 6번 이상은 측정을 해야 합니다. CGM을 할 게 아니라면. 그래서 혈당 검사는 고식적으로는 CGM을 하지 않을 때는 찔러서 나가는 SMBG는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자기 전, 또 식후 2시간째 그래서 7번 측정하는 게 클래식한 횟수입니다. 또 저혈당 증상이 있거나 할 때도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고, 아침에 고혈당이 있다 혹은 아침 저혈당이 있다 했을 때는 새벽에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게 좋은데 뭐 부모님이 해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을 설치거나 그런 게 더 오히려 혈당 조절이 안 될 수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아침에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너무 의미 있게 있다 그럴 때는 새벽에 혈당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CGM이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뭐 이럴 때도 혈당에 이제 저혈당이 심해지지 않는지 봐야 되고, 몸이 아프거나 뭐 스트레스, 아이들 생리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혈당이 변동이 춤을 춥니다. 혈당이 높고 사춘기 때도 혈당이 원래 높고 조절이 잘 안 돼서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혈당은 이렇게 이쪽에 양쪽 옆으로 체열을 하게 되고요. 따뜻한 물로 씻고 30초 정도 손을 늘어뜨리거나 흔들고 체열 전 손가락 끝을 향해 훑어주고, 체열침은 한 번 사용이 원칙이다. 네. 그래서 혈당 측정 결과가 이렇게 손끝이 깨끗하지 않거나 덜 말렸을 땐 부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되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CGM을 되게 1형 당뇨이거나 2형 당뇨인 아이들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CGM 상에서 고혈당, 저혈당 알람이 울리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찔러서 나가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연속혈당 측정기 CGM이고요. 1형이든 2형이든 진단하고 혈당 측정을 이것만으로 합니다. 이걸 달고 있으면 찔러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찔러서 나간 그 혈당 결과를 이제 CGM 데이터에 같이 입력을 해서 이제 칼리브레이션, 교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맞춰 나가는 거고요. 이 CGM은 혈장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한 3분에서 5분마다 측정해서 데이터로 쏴주는 거고요. 리얼타임이 있고 인터미턴트 스캔드 CGM이 있습니다. 리얼타임이 우리 흔히 아는 덱스콤, 가디언 커넥트고 플래시 CGM을 이제 리브레일 건데 요게 이제 플래시고 이렇게 태그를 해야 됩니다. 찍으면 이제 혈당이 나오고 이거는 그냥 알아서 계속 송신이 되고 이건 유럽에서 주로 선호하는 게 플래시고 덱스콤 같은 건 이제 미국에서 주로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덱스콤은 G7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거의 혈장 포도당 농도와 찔러서 나가는 포도당 그 혈당 농도가 거의 일치하게 돼서 오차 범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CGM 단독만으로 믿을 수 있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GM 달고 있는 아이들을 이런 AGP 리포트를 병원에 갖고 와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고혈당이 많죠. 저혈당보다. 그래서 타겟하는 레인지, 요 초록색에 혈당이 위치하는 게 75% 이상은 돼야 되는 47%니까 잘 조절이 안 되고 있고 거의 다 하이, 베리 하이여서 고혈당이 많은 아이이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인슐린이 기저로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혈당은 이제 학령 전기에는 너무 저혈당이 이제 생길 위험도가 높고 또 성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릭트하게 조절을 하지는 않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옛날 버전인데 최근에는 당화 혈색소를 모든 연령에서 다 7% 이하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웬만해서는 식전 혈당은 80에서 130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식후는 한 원래 150에서 뭐 185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어린 나이인 아이들은 렐러티브 하이퍼글라이시미아를 이제 허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좀 더 스트릭트하게 어릴 때부터 잘 조절을 하는 것이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최근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7% 미만이면 평균 혈당이 한 150 이하인 거고요. 정상인은 한 5에서 6%는 아니고 5.6%까지가 정상이고 5.7%부터가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A1C 말고 요새는 요 CGM상의 TIR 요거를 이제 A1C를 대체해서 더 혈당을 잘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더 예민한 지표다라고 이제 최근 저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만큼 먹어야 되나? 이제 입원하면 당뇨 상식을 내는데 칼로리를 적습니다. 되게 뭐 10살 만 나이 그럼 2000칼로리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 안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조정을 해야겠죠. 성장기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하루 열량 요구량은 표준 체중 곱하기 3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별로 2000칼로리가 이제 9에서 10세라면 이 비율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입원에서 항상 교육하는 게 탄수화물 1교환 단위의 그 양입니다. 그래서 밥 3분의 1공기는 삶은 국수 90g, 식빵 1장, 옥수수 반 개, 또 감자 1개는 밤 6개, 크래커 5개, 인절미 3개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처음에 진단하거나 할 때 영양교육을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영양사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품을 볼 때 이렇게 탄수화물이 나와 있으면 탄수화물을 계산을 하기가 쉽지만 뭐 그냥 먹는 집밥에서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앞에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의 경우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 저혈당이죠. 저혈당 증상 10가지를 늘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릴 수 있고 허약하거나 뭐 메스껍과 공복감, 두근두근, 식은땀, 어지럽고 손 떨리고 시력이 잘 안 보이거나 어두워지고 또 성격이 짜증나거나 뭐 의식을 잃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CGM을 차고 있어도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찍어야 돼요. SMBG를 해서 혈당이 70 미만이면 저혈당이고 그럴 때 먹을 수 있으면 주스나 사탕 같은 걸 먹어서 쭉 올리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글루카곤 주사를 이제 엉덩이에 맞고 응급실에 와야 돼요. 네,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혈당은 되게 이런 6세 이하의 어린 아이에서는 원래 케톤성 저혈당 이런 게 잘 생기기 때문에 호발하는 위험 요인이 있는 와중에 당뇨가 있다면 더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은 되게 증상이 잘 없어요. 좀 증상이 없고 무감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저혈당 간식을 꿀 한 숟가락, 주스 반 컵, 사탕 3개, 요구르트 1병, 콜라 반캔, 아이스크림 1개 이런 거 먹으면 되고 의식이 없으면 글루카곤 주사액을 이제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방을 했는데 유통기한 글루카곤 그렇게 길지 않아서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글루카곤 놓을 일이 없어도 항상 상비 주사로 학교에 하나, 집에 하나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주사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대퇴부 중간, 상안부 바깥 이럴 때 90도로 주사를 한다. 근육 주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 네잘 스프레이는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진 않고요.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이거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날의 치료는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또 당이 없는 약을 최대한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인슐린은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여한다. 구토나 이런 게 있으면 케톤 검사를 해야 된다. 케톤산증이나 이런 거에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이제 인슐린을 이제 보통 이거 보건교사 그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뭐 당뇨인 아이들 당뇨 관리, 혈당이 250 이상이면 어떻게 할지 뭐 등등. 그래서 그 매뉴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개나 한 250, 300 이상 되면 좀 쉬어라. 뭐 또 인슐린을 추가로 맞는 거를 고려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드리고 있고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아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겠죠. 특히나 당뇨라면 아이의 그런 혈당이나 이제 전해질이나 체액 상태를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배가 많이 아플 수 있고요. 혈액순환이나 이런 어쨌든 탈수와 관련된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뇨가 아니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땐 당연히 병원에 가겠죠. 그래서 DKA가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다. 당뇨병, 케톤산증, 혈당이 200 이상 있으면서 정맥혈 pH, 폐하가 7.3 미만, 혹은 중탄산염 15 미만, 그리고 혈중 케톤혈증이나 케톤유증이 있을 때. 그래서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목표는 결국은 인슐린을 주어서 산증을 교정하고 이제 여러 수액을 줘서 탈수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은 호흡이 좀 힘들고 토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심한 경우 의식이 좀 흐려질 수 있고 열이 같이 날 수도 있어요. 감염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탈수가 심해서도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인슐린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결국 탈수와 산증이 관련이 된다. 당뇨와 관련된 만성 합병증은 이제 대혈관 합병증과 소혈관 합병증이 있는데 대혈관은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당뇨는 심혈관 질환이고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조기 심혈관 질환, 죽상동맥 경화증 이런 것들이 생길 위험도가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에 있어서 망막 이런 거 봐야 되고 어릴 때는 사실 당뇨라고 해서 꼭 볼 필요는 없지만 한 10세 이상에서는 당뇨인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망막 검사를 1형이든 2형이든 하게 됩니다. 콩팥도 이제 아주 어릴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또 10세 이후에는 이제 1년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24시간 소변을 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 진단 시 한 번 하지만 이후에는 한 10세 이후에 뭐 스팟으로 본 이제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
24시간 모아서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알부민뇨가 있으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당도 잘 조절해야 되고 약이 추가가 됩니다. 또 말초신경병증, 이거는 이제 미세 혈관합병증이고 이제 결국 혈액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 이런 말단에 뭐 통증이나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도 말초신경 검사를 1, 2년에 한 번씩 10대 이후에 하게 됩니다. 또 갑상선 자강체 여부와 함께 갑상선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1형 당뇨는 1년에 한 번 갑상선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만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관리를 잘하면 이제 기대 수명이나 삶의 질이 일반 성인과 비슷하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기대 수명이 좀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릴 때 진단될수록 유병 기간이 길수록 결국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고 또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당뇨병 관리는 이제 전문가적 지지요법은 당연히 이제 의료진이 당뇨병 교육도 하고 오늘도 이제 어떤 보호자분 얘기하셨지만 1형 당뇨 진단되고 아이가 나 죽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청소년기든 이제 어릴 때든 한 번쯤은 심리평가를 해서 우울증 평가도 하고 또 소아정신건강학과 심리평가랑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자기주도형 혈당 관리가 돼야 돼요. 어릴 때 진단받을 때는 엄마 아빠가 거의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뭘 맡고 있는지 그런 의지가 없이 계속 부모님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코 잘 조절을 할 수가 없고 이 자기주도형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 당뇨 진단되어도 결국 당뇨는 나의 친구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도 잘하고 막 서울대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당뇨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인식은 이거 보시면 아직도 오픈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론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춘기 시기에는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인슐린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당뇨라고 얘기들 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제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혈당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인슐린을 제때 맞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보건실 가서 체크하고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체크도 안 하고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생각보다는 난치성이고 아직까지 완치법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고 침습적인 인슐린 주사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많이 그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런 난치성 질환에 대한 좀 이해도가 학교나 이제 여러 보건 사회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좀 그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 채팅창에 올라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1, 2분 정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당뇨인데 소변 검사에서 정상이 나올 수도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당뇨여도 이제 너무 당이 잘 조절되는 친구들, 이제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 거의 이제 정상처럼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소변 당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현주 선생님께서 인슐린 주사약을 깜빡하고 상온에 하루 이상 두었을 때 폐기하고 다시 처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실온에 몇 시간이라도 더 둘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뜯었으면 사실은 하루 정도는 괜찮고요. 너무 뜨거운 데가 아니면 25도 이상 그런 데가 아니라면 좀 서늘한 날씨였다면 괜찮습니다. 직사광선에 너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네.
윤현정 선생님께서 인슐린 펌프와 인슐린 주사 적응증 대상자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저혈당 발생 시 당분 섭취로 혈당만 올려둔 뒤에 별도의 진료는 필요하지 않는지, 뭐 학교에서의 다른 처치나 관리 요구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인슐린 펌프는 어쨌든 일형 당뇨에서는 굉장히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리거나 진단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펌프를 바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1년 이상 MDI, 그러니까 여러 번 인슐린을 놓는 게 충분히 익숙해지고 잘 조절이 되는 환자에서 펌프를 했을 때 가장 그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는 당연히 일형 당뇨라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고식적으로 이제 찔러서 주사를 놓는 MDI는 진단된 환자들 모두가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그게 숙련이 되고 좀 더 이제 조절이 이제 잘 필요한 환자들, 그리고 매번 찌르는 게 좀 아프거나 그런 감염의 위험, 또 고혈당, 저혈당에 자주 반복되고 그런 경우에는 펌프를 이제 썼을 때 고혈당, 저혈당에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펌프는 일형 당뇨에서 이제 처음 MDI가 어느 정도 숙련된 아이들에서는 강력하게 권고가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저혈당이 발생을 할 때 우선은 찍어보고 진짜 저혈당이라면 바로 뭐 주스나 사탕, 꿀물 뭐 등등 이런 혈당 올릴 수 있는 거를 해서 이제 아이가 증상이 호전되는지와 저혈당이 이제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나면 사실은 뭐 부모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얘기 드리고 더 할 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좀 많이 힘들면 이제 보건실에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계속 안 오른다. 혹은 아이가 뭔가 먹을 수 없는 저혈당 증상이다. 의식이 조금 아주 명료하진 않다. 그럴 때는 뭐 학교에 비치된 글루카곤을 놔주시고 응급실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성혜 선생님께서 글루카곤 주사 시 주사 부위에 따른 효과 발현 속도가 비슷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보건교사 1인이 바지를 내려서 둔부나 허벅지 주사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약간 요쪽 상둔부에 놓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허벅지는 뭐 외국 영화 보면 사실은 벗기지 않고도 막 급하니까 놓기도 하는데, 이쪽을 근데 이제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 발현 속도가 좀 다릅니다. 주사 부위에 따라. 인슐린도 그렇고, 글루카곤도 그렇고, 또 이거는 근육 주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되는 위치에 놓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육 주사이고, 둔부랑 허벅지, 이쪽으로 이제 주사를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형 당뇨 학생들이 많아서 글루카곤을 보관 중인데 저혈당으로 의식 저하 시 글루카곤 주사를 할 때 겨울에 긴 바지 입고 있을 경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디로 맞아도 되는지 무조건 맨살로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의식 저하 시에는 베끼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확실하게 뭐 진짜 뭐 그런 야생의 상황이 아니고 학교 보건실에서 노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응급처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바지를 좀 내려서 주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맨살에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좀 이제 주사나 이런 감염될 수 있으니까. 네. 일형 당뇨 학생이 학교에서 저혈당이나 고혈당 증상을 보일 때 보건교사가 의료적으로 개입 가능한 범위와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뭐 아이가 너무 이제 저학년이고 이제 부모님이 대개는 연속혈당 모니터링이나 이런 펌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원격으로 조정을 하십니다. 이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놓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알람이 막 울린다. 그럴 때는 일단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워낙 기계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부모님한테 빨리 연락을 하는 게 맞고요. 저혈당의 경우는 그런 저혈당 증상이나 어쨌든 얘가 당뇨라는 게 확인이 된 아이라면 뭔가 고혈당이든 저혈당이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 때는 찔러서 SMBG로 혈당을 우선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혈당이면 아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이제 고혈당이라면 사실은 뭐 추가 인슐린을 맞거나, 이제 뭐 펌프를 맞고 있으면 볼루스로 자동으로 좀 더 들어가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혈당이라면 우선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이한테, 조금 인슐린을 추가로 맞아야 되지 않는지 좀 이제 상의를, 이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혈당 증상이 일단은 혈당 체크를 해서 저혈당이라면 거기에 맞게 뭔가 이제 그런 당을 올릴 수 있는 음료나 이런 걸 빨리 섭취를 하고, 이제 고혈당일 때가 이제 인슐린을 추가로 맞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이 그것까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와 이제 보호자랑 좀 빨리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란 선생님께서 인슐린 펌프 기계 혈당 측정 기능이 있냐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펌프랑 호환이 되는 연속 혈당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드트로닉 펌프는 뭐 CGM 덱스콤을 같이 쓰거나 뭐 디아콘이라는 펌프 기계도 뭐 덱스콤이랑 같이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슐린 펌프는 이제 여러 업체가 있고요. 이게 일체형은 아니고 그래서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CGM이랑 펌프랑.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현정 선생님께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과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차이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병원에서 처방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 연속 혈당 관련된 그런 소모성 재료 처방전이고요. 거기에 들어간 센서나 그런 리저버 뭐 이런 것들이고, 그 기기 자체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그 업체랑 연결을 해서 뭐 데모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해보다가 괜찮으면 바로 구매를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기 자체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고, 관련된 소모품은 나라에서 보험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처방전을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받아가십니다. 네. 헤모글로빈 A1C와 FBS, PP2 모두가 정상인데 PP1만 자주 20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쨌든 랜덤 혈당이 200이 넘어가는 건데, 이 환자가 그럼 당뇨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당뇨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신 건지. 근데 당뇨니까 A1C랑 FBS, PP2를 체크를 하겠죠? 네. 이런 건 괜찮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밥을 먹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A1C, FBS, PP2가 모두 정상인데 PP1만 200이 넘어가는 거면 그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민진 선생님께서 처음 당뇨 진단을 받고 고혈당, 저혈당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혈당의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고혈당과 저혈당이 엄청 롤러코스터처럼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커도 되게 좋지는 않은데 이런 아이들은 CGM을 특히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는 게 좋고요. 또 펌프까지 하면 좋지만 일형이라면. 그래서 되게 이런 아이들은 제때제때 혈당 체크를 안 하고 인슐린을 제때 안 맞고 뭔가 식사 습관이나 그런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은 안 먹고 뭐 점심이나 뭐 저녁 때 몰아 먹거나 뭐 간식 먹거나 어쨌든 좀 식사나 생활 습관의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학교에서 사실은 알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건지 아닌 건지. 근데 뭔가 얘가 알람이 막 자주 울린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뭔가 당 조절이 잘 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아이나 부모님한테 좀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좀 너무 식습관이나 이런 게 불규칙하진 않은지 그 정도 이제 옆에서 신경 써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효정 선생님 질문은 아까 위급 상황시에는 옷을 벗기고 근룩하고는 네, 투명하시라고 답변 네, 주셨고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송견은 네, 위급한, 네, 위급 네, 네. 송견은 선생님께서 이형 당뇨라는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취침 네. 전에만 1회 인슐린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침에 학교 와서 오전에 혈당을 재면 300씩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1회만 맞아야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3학년이 이형 당뇨라면 조금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청 좀 인슐린 저항성이 크고 뚱뚱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이형 당뇨 치고는 온셋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자기 전에 기저 인슐린을 맞고 있을 거예요. 이형 당뇨면. 이형 당뇨에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에서는 기저 인슐린을 맞고 플러스 매 식전에 인슐린을 맞고 있지 않다면 걔는 경구약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전에 학교에서 혈당이 300이 나온다 하면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 얘가 약을 먹고 있다면 그냥 아예 그냥 일형 당뇨처럼 매 식전 인슐린을 맞아야 될 정도로 조절이 되지 않는 이형 당뇨는 아닌 건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병원을 다니고 있겠죠. 좀 빨리 가서 뭔가 그런 치료나 그런 치료적인 방향이 좀 변경이 될 필요는 있지 않은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배은희 선생님께서 고혈당 시에 보건교사가 해줘야 할 초기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학교에서 케톤을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결국은 고혈당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혹시나 뭐 당뇨를 진단받은 아이가 조절이 너무 안 돼서 케톤산증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는 한데요. 그래서 소변 케톤을 측정을 해서 얘가 케톤이 나온다. 그러면 케톤 산증까지 있는 건 아닌지 피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이든 외래든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혈당이라고 해서 꼭 케톤 측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고혈당이 이제 보통 이제 써드리는 걸 보면 350 이상 고혈당이 계속 지속이 되면 2회 이상 측정되면 소변 케톤 스틱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케톤이 양성이면 케톤 산증 가능성이 있으니 응급실이나 외래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혈당이 이제 의미 있게 300, 400 이상 올라간다 했을 때는 소변 케톤 측정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 네. 박계정 선생님께서 이형 당뇨 학생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보건교사 선생님이 자동 혈당 측정기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 가능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형이든 2형이든 연속 혈당 측정기거든요. CGM은 이제 전 세계 ADA 가이드라인에서 강력하게 권고가 됩니다. 슈드비던이기 때문에 그냥 2형 당뇨라면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더욱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향숙 선생님께서 당뇨 환자가 감기에 걸리거나 아플 때 당이 적은 약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당뇨 환자라고 말하면 알아서 주시는지, 아니면 당이 적은 약을 좀 비교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죠. 시럽이 들어간 해열제 그런 것들인데, 사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케톤산증으로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의료진이 알아서
당이 없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당뇨인 아이가 뭐 해열제 먹어야 되거나 어린 아이인데 시럽으로 먹겠죠. 브루페니드 이런 거. 그래서 가능하면 가루약이 좋지만 안 되면 시럽으로 먹이셔도 됩니다. 아까 이제 PPT상에는 그랬지만 꼭 그렇게 뺄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당뇨 환자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조금 고민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이 임의로 인슐린을 투여해서 저혈당 증상이 온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몇 살부터 스스로 인슐린 투여를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래서 저혈당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이가 얼마나 야무지냐에 따라 달려 있고 한 3학년, 2학년만 돼도 스스로 뭐 펌프를 달고 있으면 탄수화물까지 계산해서 자동으로 인슐린 주고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학년이라면 사실은 스스로 놓기는 어렵습니다. 네. 스스로 놓기는 어렵고 스스로 놓도록 제가 보통 교육하는 시기는 4학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학생이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건강조사를 통해서 일형 당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 내에서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개별 지원 계획 서식을 보내드렸는데 계속 제출을 하지 않으시고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만 알고 있어 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모순적인 게 뭔가 보건교사, 담임교사 선생님은 알고 있으시면서 뭔가 혹시나 모를 때는 조치를 해주길 바라시지만 친구들한테는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개별 지원 계획은 보내주셔야 이제 선생님만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이제 친구들한테는 오픈 전혀 안 하고 우리는 응급 상황 시에 알고 있어야 대처가 되기 때문에 그 개별 지원 계획은 좀 다른 아이들한테 당연히 안 날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꼭 보내주셔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 클래스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교육으로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양아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형 당뇨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강의 자료는 지적 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 클래스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